김용민 브리핑이 방송 1년을 맞는 8월 15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뉴스의 암흑기 김용민 브리핑은 공정하지만 관점이 있고 객관적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널리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에 걸쳐 업로드되는 브리핑에는 기존 인기 코너에 대해 국제 뉴스의 맥, 오늘을 읽는 책, 본격 정치 논평과 풍자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이중왕의 허리 디스크쇼 등 새 코너가 신설됩니다. 토요일에는 기존 최동석 칼럼과 김 프로이드에 더한 관훈 나이트클럽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선보이고 9월 이후부터 일요일에는 본격 종교개혁 프로그램 기장수수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김용민 브리핑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청취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2016년 8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경찰 1600명을 불러들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입니다.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화여대생들의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동국대 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생들이 주도하는 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 재정 몇 푼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학교를 장사터로 만들려 했던 시도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학위 가치가 떨어질까봐 졸업생까지 합세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오늘 아침 6시 40분까지 2328명이 참여했는데요. 66%가 학위 장사에 맞선 정의로운 저항이라고 했고 23%는 명문대생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했습니다. 11%는 관심이 없거나 모르겠다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누진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한 번만 말입니다. 그러나 언발의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에어컨을 하루 평균 1시간씩 틀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성은이 망극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봉책이건만 대통령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특히 그 이상 고온으로 너무 이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이 만든 서울시 열환경지도를 보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강남, 송파, 서초 3구가 하루 최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속하고, 반면 에너지 소비량이 강남 3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종로, 성북, 영등포구 등이 가장 더운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럴까? 부자 동네에는 녹지 조성 사업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김종인 대표, 더민주 의원들 앞에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더민주가 다시 운동권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집권은 요원해진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김종인 대표 발언 때 의원들 상당수는 문자를 하는 등 딴짓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습처럼 해온 것에 비해서 좀 뜻이 안 맞는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당신네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차 세월호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관 계약을 맺은 사학연금공단이 돌연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의 외압이 닿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학연금공단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내세웠지요? 자, 그런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은 여전히 해피야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부 고위 공직자 중에 재취업한 사람이 모두 57명인데 이 가운데 44명은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9명은 해수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민간기업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모두 합치면은 전체 재취업자의 93%가 관피하였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60일의 건강보험증이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당장 월세나 생계비가 급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추징은 가난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가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실 분들 주소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남들이 나와 다름을 느낄 때 이 얼마나 행복한 나인가. 1800-9538 조광래 중고차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한 놈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가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통령에게 맞서는 게 정의라고 인식한다면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몹시 불편합니다. 4.13 총선 공천 탈락에 반발하며 탈당해 중도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호 전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굴종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 제가 평가한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희망을 못 느꼈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못 느꼈을 거다? 예. 자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정 개파 일색이 돼갖고는 일방통행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당 안에서 정권 창출의 동력을 생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권 창출의 동력이 안 나올 거다? 근데 오히려 어제 이정현 대표나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대통령 위주로 똘똘 뭉쳐서 갈등하지 않고 이견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러면서 레임덕 막으면서 오히려 다음 대선 승리에 발판을 마련하겠다, 동력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도 같던데요.
네, 그래 되면 뭐 우물한 개구리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이불 덮으시고 활개치는 거나 똑같죠. 이불 덮고 활개치는 것이다. 그 말씀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예. 그래갖고는 나라의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거죠. 우물한 개구리, 이불 덮고 활개치는 것이다. 지금 이런 평가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제 당심인 건가, 민심인 건가 이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물한 개구리, 이불 속 활개. 아니 어제 이정현 대표가 그 청와대 정무수석 만난 자리에서요. 네. 대통령과 맞서는 게 정의인가?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여당 소속은 자격이 없다. 이런 말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재호 의원께서도 당 안에 계실 때 많이 맞서셨잖아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는. 말도 안 소리 하는 거죠. 정의라는 게 자기 잣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정의야말로 객관적인데 대통령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맞서야죠. 옳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맞서는 게 정의죠.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맞서지 않으면 그건 정의가 아니고 굴종이죠. 굴종이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정현 대표는 비박이 사사건건 이겨내고 그걸 또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러면 국민들 보기도 안 좋고 당에도 득이 될 게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지금 군사 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독재 시대는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독재에 미쳐 있으니까. 예. 지금은 대통령이라도 옳지 않는 생각을 하거나 옳지 않는 일을 하면 예.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 왕조 시대 때 많은 충실들이 예. 왕이 옳지 않는 일을 하면 그거 옳지 않다 통촉해달라 이렇게 하다가 목이 잘리거나 유배를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봉건 시대도 왕조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더구나 지금 뭐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인데 대통령하고 맞서는 게 정의가 아니다. 무조건 맞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잘하는데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예. 잘 못하니까 맞서는 것 아니겠어요? 아하. 그럼 그게 정의가 아니면 뭐가 정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논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 가치가 없는. 그 지금 왕조 시대보다도 그럼 못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한심한 거죠.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 당대표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연일 PK 지역에서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울산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었는데요. 김상곤 후보는 후보만 뛰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당을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걸 후보는 더민주 안에서는 물론이고 더민주를 넘어서서 다 함께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승리하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관권 선거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그 전날 부산 울산 MBC를 통해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 실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당과 야권이 확고한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연합과 연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단일화와 통합까지도 열린 의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 여론이 수렴되고 그리고 내년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당장에 후보님 또 답변할 시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 당원의 자부심이나 자신감 이런 것이 굉장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선 열패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당대표가 줘야 되는데요. 3자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당 이런 자신감을 먼저 만들어놔야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죠. 먼저 문을 다 열어놓고 정말 당을 많이 흔들었던 사람들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당원들의 그 자신감이 얻어지겠습니까? 이종걸 후보가 생각하는 승리가 가능한 대선 후보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당 1위 대선 후보에 대해 필패론, 불가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국민의당과 양자 결합을 이야기하신다면은, 결국은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상곤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더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민주당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당은 이미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큰 민주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그때 처음에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통합여행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도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혁신전대와 그 통합전대라는 차이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탈당이 됐고 결국 분당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대체적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께서 추미애 후보를 발탁한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통해서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기억 때 2002년도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는 많은 노무현 대통령의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정몽준 단일화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DJP 연합 때는 괜찮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안 된다. 이게 좀 뭔가 좀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선거운동으로 당선시킨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 이거 좀 오락가락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런 맞지 않는 행동이 과연 우리 대표하시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를 반대했던 것은 단순히 후보 단일화가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후단 협이 만들어져서 노무현 후보는 국민이 뽑은 국민 후보입니다. 근데 그 후보를 흔들고 내려오게 하면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후보 교체는 우리가 차라리 민주주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우리가 정권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알겠습니다. 제가 후보 바꿔치기에 강력히 반대를 해서 노무현 후보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건 뭐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었고요.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였고 아무리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죄송한 마음이 갚아지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통합으로 갚겠다. 마지막 한번 기회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것이 4대 매국 행위이면서 중국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들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차분한 대응을 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들의 중국 방문을 막으려는 것이 오히려 중국을 더 자극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가 어제 저녁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왜 이것이 4대 외교가 되고 구력 외교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0년대 초에 중국이 우리보다 크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2인자입니다. 2번이나 한국에 와갖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이 이랬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의 미야자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총리도 한일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와서 듣고 청취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가졌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에 대한 4대 외교고 구력 외교입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당사자끼리 풀기 쉽지 않은 것은 옆에 있는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물꼬를 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다는데 중국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4대 외교다 구력 외교다라고 보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국내에서 제기됐던 첫 번째 문제는 그 중국을 방문 이미 했죠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 6명의 의원 당신들이 지금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국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런 공격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 전문가라든가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안 갔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라도 안 가는 것보다 저는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일단은
여당 의원도 함께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못 오는 것은 안타깝다. 네. 하지만 야당 의원도 한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와서 우리의 마음도 들어주고 또 네. 한국도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실사적입니다. 겉으로는 절대 철회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차선책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중국이 우려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왔다는 것 자체에 중국은 기대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서 중국 정부나 중국 언론에 이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 언론은 우리식으로 보도를 하죠. 네. 중국도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언론이 당에서 완전히 통제됐거든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도는 하겠죠. 예.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못 가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물꼬를 튼다는 그 측면. 그래서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들은 벌써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실제적으로 이 그 6명의 의원이 중국에 가서 중국 언론이든 중국 인터넷이든 이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환구시보는 관영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매스컴은 아직도 관영지라고 많이 보도하고 있죠. 네. 이 관영지가 아닌 환구시보는 대중영합지 상업지로서 자극적인 보도를 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보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거기는 그렇게 하지만 중국 당국의 의중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인민일보라든가 신화통신 같은 것 이 6명의 방중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합니까? 네. 침묵을 유지하거나 잔잔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한테 그랬거든요. 6명이 방중하기 전에 제가 중국에서 중국 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한국에서는 이런 방중을 두고 논란이 있다 했더니 6명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한국에서 난처하지 않게끔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 했거든요. 보십시오. 중국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만 너무 설레발치고 너무 국익에 좋지 않은 그런 추측만 하고 여당 의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니 아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당 의원이라도 오는데 대통령이 그걸 나서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중국을 더 자극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청와대라든가 여당 의원들은 여당은 점점 더 이 문제를 악화시킨 대로 가져가자는 얘기인가? 라는 불만이 나올 법도 한 것이죠. 청와대가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지면서 통큰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민생 경제 사범에 한정한 통큰 사면을 말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과연 사면될 것인가? 정봉주를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 탄압, 야권 탄압의 희생양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말입니다. 이번 8.15 사면 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오늘 저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취지를 제가 성명서를 일단 낭독하고 의원님들 자유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하라. 박근혜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8.15 광복절 사면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 탄압, 야권 탄압의 희생양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이른바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도 유독 정봉주 전 의원만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제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 정봉주 전 의원은 10년간 피해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아직도 6년 반이나 남아있다. 이것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가혹한 일이고
정치권에는 부끄러운 일이며 대한민국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사명복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은 가능하다. 박 대통령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8.15 특별 복권이 국민 대통합의 출발점이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8.15 특별 3인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비리 제보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진실 규명을 외쳤던 정봉주의 복권을 시켜줘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여야 정당의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억울한 친구를 외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며 정치 탄압의 희생양을 외면하고 새 정치를 운운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8.15 광복절이 지나기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의 정치적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이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존재감 무 인사드립니다. 아니 5분의 1이라니. 당대표 당선됐다고 해서 청와대 오찬자리에 갔는데 내는 5분만 단독으로 만났고 이정현이는 25분 만났다 아이가. 청와대 누나가 말이다. 5분 만나준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응? 아마 청와대 누나는 그 5분이 5시간 같았을 거라고. 혐오동물하고 단 5초라도 있어봐. 단칸방에서 바퀴벌레하고 5초라도 있어보라고. 같이 있고 싶겠어? 닥쳐 이 새끼야. 내가 바퀴벌레야? 이렇게 큰 바퀴를 봤어? 진짜 중요한 것은 점심 식사로 뭐가 나왔나 이거야. 바닷가재, 캐비아 샐러드, 송로버섯.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비싸 보여. 이거를 이정현이가 먹었다는 거 아니야? 응? 무 때는 무어가 나왔어. 야, 너는 2년 전에 뭔 밥 먹었는지 그거 기억하냐? 아마도 혹시 이거 아니었을까? 무를 칼로 썰어서 만든 무채, 또는 무를 냄비에 고등어와 함께 찐 무고등어 조림. 어때? 군침 돌지? 닥쳐 이 새끼야. 어? 뭐 인터넷 보니까 이정현이가 먹은 그 음식 정말 대단해 보이더군. 그 뭐야, 송로버섯? 그 송로버섯이 말이지, 땅속의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버섯이라고 하더라고. 세계 3대 식재료 중에 하나고, 거위간 그리고 캐비아와 함께 3대 진미로 꼽힌다고 하고, 뭐 킬로그램당 500만 원? 이 씨발. 허나 오늘은 내가 한번 문자 써보자. 옥반 가효 성고요. 독루락시 민루락이고. 야, 너 이 말 아니야? 뭐라고? 낚시? 뭐 도시락? 그게 뭐야? 낚시 갈 때 먹는 도시락 메뉴라고? 아니 그 청와대 오찬 때 나왔던 그 귀한 음식이 도시락 메뉴라고? 이 무식한 새끼. 은쟁반 위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진다. 이 말도 몰라? 니들만의 잔치, 니들만의 축하를 하는데 왜 우리 불쌍한 국민들이 뒷돈을 대야 하니? 뭐 다 끝났어. 기차 떠나는데 손 흔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속담으로 대꾸하지. 이미 엎어진 일 뒤바꿀 수 없다는 뜻의 속담이 있어. 쑤어놓은 죽, 제 아무리 손본다 해도 과연 사드배치 철회가 될까? 야, 사드배치 철회가 왜 나오니? 이거 내가 실수했어. 쑤어놓은 죽, 제 아무리 손본다 해도 과연 세월호 특조위 연장이 가능할까? 야, 이 새끼야, 그 세월호 특조위가 왜 나와? 이거 내가 착각을 했구만. 쑤어놓은 죽, 제 아무리 노력해도 손빨래 하다가 끝난다. 닥쳐 이 새끼야. 뭐 이런 야한 조크가 있더군. 응? 이 어떤 부부가 밤에 하는 부부관계, 이거를 뭐 서로 말하기 민망해서 은어로 빨래로 바꿔서 말하기로 했다고 하더군. 근데 말이야, 어느 날 부인이 여보 오늘 밤 빨래 콜? 빨래하자 이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모르지 이 새끼야. 남편이 여보 나 이미 손빨래 했어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 이 새끼야, 꼭지 같은 조크를 해요. 이 수준 낮은 새끼들. 너희 둘 다 닥쳐 이 새끼들아. 이님 나오셨어요? 야 똥보야, 너 이 새끼 나 반갑냐? 이 위선자 새끼야. 왜요? 너 이 새끼 너 다음 주 개편안 보니까 이 새끼야 피바 퀴즈를 없앴더만. 너 나 때문에 없애는 거지? 뭘 자꾸 폭로하니까 말이야.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무나 환이나 활력을 잃었고요. 안님은 그 대선 주자이긴 하지만 별 볼 일 없게 됐고요. 그리고 인님 같은 경우 8월 27일로 대표직을 내놓으시잖아요. 야, 똥보야, 근데 어떻게 네가 성대모사를 하면 다 망하니? 이건희부터 보자고. 안녕하세요, 이건희예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웃음거리가 돼서 재용아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정몽준도 있잖아, 정몽준. 안녕하세요, 정몽즙이에요. 서울시장 떨어지고 피파에서도 쫓겨나고 제 거죠. 현대중공업은 계속 그 사고가 나고. 몽님, 그러니까 노동자들 안전 문제는 챙기셔야죠. 왜 하청 노동자들 그렇게 사지로 뭡니까? 야, 똥보야,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그 또 있잖아, 그 조현호. 요즘 그 검찰한테 그 조리돌림 당하고 또 재판도 받는 그 조현호.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주진호 기자님을 이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 자, 그리고 또 그 진작에 아웃된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그 최시중이도 있잖아, 최시중.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예, 감옥 갔다 왔습니다. 엄마, 이 씨발.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가 성대모사를 하면은 그냥 아웃되시네요.
예. 마력이 있나 봐요. 야, 똥보야, 그 기고만장 하지 마, 이 새끼야. 그 똥보니가 자꾸 그 요즘에 그 더민주가 이런 식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나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고 봐요. 똥보 그 너의 지적 만족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더민주당이 아니다. 예? 무슨 만족이요? 제가 잘못 들어서. 그 너의 그 지적 만족감, 제가 잘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 씨발 새끼 진짜 잘 들어. 그 니만 족감, 됐어 이 새끼야. 니만 족감.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예. 자, 퀴즈 문제 내주시죠. 야, 똥보야, 그 작별의 멘트 하나 더 할게. 너 이 새끼 그 야동 좀 그만 봐 이 새끼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해 이 새끼야. 노모만 생각하지 말고 늙으신 어머니 생각하라고 이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유모도 생각하겠습니다. 노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모도. 국산도 애용하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 친일파야. 야동 친일 4대주의 씨발. 아이 그만하세요 이젠 좀. 아이 진짜.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리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그 한국 대표팀이 그 2연패 끝에 네덜란드와의 그 예선 경기에서 그 극적인 무승부를 얻어냈다고 봐요. 여자 핸드볼 하면은 그 이 영화가 생각나지요. 그 김정은, 그 문소리, 김지영이 나오고 임술래 감독이 만든 영화.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우로 시작하지. 맞습니다. 좀 길죠? 자, 정답은 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름이 헷갈릴만도 합니다만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야, 환아, 그거는 사형반대 메시지를 담은 영화 아니니? 공지영 원작 소설 맞지? 그거 말고 정답은 핸드볼을 소재로 한 영화지. 맞지? 자, 정답 가자. 네, 정답은요? 정답은 인천 상륙작전. 아이, 그 영화가 왜 나옵니까? 뭐 핸드볼 공기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제가 말도 안 해요. 뭐 이러면서 애국영화, 국뽕영화 한번 언급해 주는 거지 뭐. 자, 진짜 정답은 이거다. 정답은 국가대표. 틀렸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요즘 나온 영화지. 국가대표 2.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성함, 이메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2분 고르는데요. 오늘부터 새 책입니다. 낡은 외투와 새 책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이 그 책 이름을 연상케 합니다. 낡은 외투와 새 책. 네. 자, 이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책 제목은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입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매 순간 시기가 찾아오지만 나에 대한 고민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무래도 청소년기지요. 예. 하지만 이때에 우리들은 입시에 매달려 있습니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유행에 따라 변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지어졌고요. 만약 이 시기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성향을 지닙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데, 그래서 질문을 늘 던집니다. 어떻게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이란 책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 순으로 자신과 인생, 가족 생각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책 제목 다시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정답 맞히신 분께 드리는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 씨가 쓰고 메디치가 낸 책이죠. 자, 마지막 당첨자입니다. 바네하임님, 정답 펠레 맞히셨습니다. 참 더운 여름입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못한다며 누진세 낮추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부자 감세 싫어했던 새누리당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무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정부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산업전기에 대해서는 싸게 하고 누진 할인도 한다고 하는데 산업이 빈곤층입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말마다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왜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까? 왜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더워서 답답한 내 몸 중 그나마 멀쩡했던 정신도 정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위 먹는 것 같습니다. 제발 멀쩡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글리님 책, 마지막이라 여행은 못 가지만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어서 글 써봅니다. 라면서 정답 맞히셨습니다. 선라이즈 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정답은 펠레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라는 책 제목에 이끌려 응모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벽은 아니지만 현실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책을 보면서 생각을 다잡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대한 수준 높은 해석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새 대표가 청와대에 다녀온 모양이죠? 예, 그 새롭게 선출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정현 대표는 개각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탕평, 균형, 능력 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가 반영됐으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왜 웃었을까요? 확답을 안 한 거죠. 확답을 안 하고, 또 어쨌든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개각은 야당이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야당이 하라면 더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예. 그런데 이제 개각에 좀 타이밍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고, 근데 지금 여당에서 일단 건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건의를 받아서 수용하는 형태로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근데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예. 문제는 이정현 대표도 그 전당대회 기간에는 우병우 수석이 알아서 거취를 정해줘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어제 오찬 자리에서는 우병우의 우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리는 그런 영린은 전혀 언급이 안 된 거죠. 일단 어제 자리 자체가 이제 상견례 자리니까요. 크게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이제 결정되고 그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자리 이후에 이제 돋보였던 것은 이제 특이했던 점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오찬 결과를 이제 직접 브리핑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 대변인이 안 하고? 예, 대변인이 안 하고. 물론 대변인이 할 때도 있고, 대표가 직접 한 적도 있어요. 김무성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TV를 통해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로서 그 오찬 결과를 브리핑을 하는데, 대표로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브리핑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정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의 그 시행령을 좀 수정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라며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정현 대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하는 거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이것을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유의 원칙을 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하는 거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인 거거든요. 시행령이 당연히 법에 맞춰서 그 원칙에 맞춰서 그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유의 원칙론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를 말한 것일 뿐인데 이정현 대표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특유의 원칙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또 한 번에 찬양을 했고 그 기자들이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여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본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현 대표는 제가 13년 동안 박 대통령을 뵀는데 대통령한테서 내가 본받고 싶은 건 일관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사안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정현 대표 아주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국가, 국민 말고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다. 이러면서 오찬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칭송을 이제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여당 대표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하루라도 찬양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몸에 이상이 생기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그 어제 한겨레 김보협 디지털 에디터가 쓴 칼럼을 보니까 예. 과거에 이회창 참모였을 때 이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한마디로 씹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뭐 본인이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김보협 기자가. 그래서 김보협 기자에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시중에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 논리 그대로 이렇게 이정현 대표가 당시에 이야기했었다. 라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예. 충성이 너무 과하면은,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뭐랄까요. 완전히 좀, 이게 생활, 철학, 완전히 가치관에 녹아든 것 같아요. 13년 동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이제 주군이 바뀐 걸 텐데 이회창에서 박근혜로 이제 바뀌었을 텐데 자기를 더 많이 챙겨주고 발탁해준 사람은 이제 박근혜인 거죠. 이회창보다는. 예. 자기를 쓰레기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죽을 때까지 정말 눈 감는 그날까지 예. 그 연모와 존경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권력을 계속 갖고 있어도 그럴까요? 글쎄요, 그건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때 가봐야 알겠죠. 예, 그게 정답입니다.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 예, 대선 준비하고 있는 거 맞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들이 중심이 된 포럼 형태의 외곽 단체가 이제 발족을 했어요. 예, 가칭 이제 새물결이라고. 예. 예,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돼서 아직 정치 결사체로 보기에는 이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대선 경로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그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터왕진 전 환경정의 연구소장 등이 주축이 돼서 최근 그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사무실을 열었다고 하고요. 예전에 2013년 창립해서 활동해온 혁신자치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기반을 삼아서 외연을 이제 확대한 조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2011년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도 시민단체 인사들이 박 시장을 끌어내고 이제 지원하고 그런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내년 대선 과정에서도 이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예. 사실 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많이 이른바 파견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뭐 김민영 전 사무처장이라든지 그리고 오성규 뭐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경선에서 탈락을 해서 예. 기대보다는 많이 좀 국회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쪽의 어떤 외곽 조직을 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으로 이제 이어가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당내 세력, 그 기반이 있어야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을 텐데 말이죠. 너무 급하게 준비한 면도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분들. 또 김종인 대표가 공천을 좀 엉망으로 준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동네에 출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 동네로 나가라. 옆 동네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마음만 먹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 말이죠. 지금 당내에는 또 엄청난 그 라이벌 문재인 전 대표도 있고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당권 경쟁 대상이라면은 뭐 한판 그 어떻게 승부를 겨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좀 각을 세워서 승부를 벌인다는 그 그림 자체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그림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림이 나오는데 그리고 워낙 지금 다른 영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 예.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그 시정에 전념하면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계속 메시지를 남기고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이명박이 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 이제 신화를 통해서 대선 주자에 이제 반열에 이제 오른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퇴임을 하고 다 그걸 마친 이후에 바로 대선 후보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좀 무난하게 스무드하게 이제 연결이 됐다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이 또 이제 약점이기도 하죠. 본인이 그리고 여러 차례 자기가 이제 임기를 이제 완수하겠다. 지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차기의 후보가 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또 박원순 시장 뭐 틈만 나면 그 중앙정부 권력이니 또 종편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으니 이 참 이들의 그 방해 공작도 뛰어넘기 쉽지 않고 말이죠. 결국은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야 그 후보로 이제 우뚝 설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사실 이런 또 계속된 방해, 계속된 흠집내기 이런 것들이 다 박원순 시장이 큰 지도자감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경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오래됐죠. 그 경계와 견제와 방해 공작이. 예.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 당대표로 누가 되면 좋을까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원외 인사로서 어떤 자치단체장들이나 원외 인사들의 목소리를 당 운영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겠다. 그게 이제 상당히 마케팅 포인트잖아요. 다른 후보들과 그 차별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좀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좀 보이네요. 추미애 후보는 어느 대선 후보와 가까울까요? 지금 뭐 다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깝다고 다 알려져 있고 지금 이미 그 문재인 대표 쪽의 인사들이 추미애 후보를 많이 돕고 있다. 많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종걸 후보는 당 밖에 있는 후보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예. 자, 추미애 후보하고 한겨레가 인터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권 주자의 한 명으로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지금 겉으로는 가장 선두라고 이제 보이는 상황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 독이 올랐다고 이제 저희 인터뷰를 한 기자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먼저 이제 던졌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 경선은 해보나 마나 문재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추미애 후보가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확장력이라고 하는데 누구든 자기 정치 자산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양극화 해소, 주거 불안 등 처방전을 들고 와서 경쟁력을 보이고 표구력을 얻으면 얼마든지 유력한 후보로 올라설 수 있다. 그러니까 확장성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후보만큼의 자산을 들고 온다면 그 확장성을 넘어서 문재인 후보도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당대표 후보로서 장점이 뭐냐 당신의 장점이 물어보니까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시기 분열의 아픔과 통합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준비 과정에서 당을 믿고 후보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안정감이 내게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공정 경선을 위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냐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깝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인데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렇죠. 대선 경선 룰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선 과정은 전면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계획이고 또 경선 뒤에 불복 방지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열주의자와는 통합이 안 된다 이런 야권연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통합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안철수 전 대표나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는 더민주 지지층과 국민의당 지지층은 겹칠 뿐 반드시 일체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 지지층들은 누가 더 잘할지를 보고 나중에 합류를 결정할 것이다. 어물쩍하는 야권 단일화보다 지지층의 통합이 더 중요하다.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들이 모여들도록 하겠다. 그것이 강력한 통합이고 연대다. 그러니까 2012년 때처럼 그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누구 한 명이 양보를 하거나 누구 한 명을 주저앉히는 그런 야권 단일화가 아니라 일단은 각계약진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는 결국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게 훨씬 더 집권 그리고 승리를 위한 연대이고 통합 방식이다. 뭐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예. 확실히 그 문재인 전 대표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뉘앙스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는 현재 스코어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추미애 후보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온라인 당원 지난번에 많이 들어온 온라인 당원 권리당원 이런 분들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 앞으로 큰 변수가 없는 한 아직까지는 추미애 후보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곤 후보의 확장성 늘어나는 추입니까? 아니면은 답보 상태입니까? 예, 지금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변수는 없이 지금 그렇게 계속 좀 유지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누리당 안상수 씨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장 출신의 안상수가 있고 경상남도 창원시장 안상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려는 사람은 전자지요? 맞습니다. 그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하듯이 1인당 10,000원씩 성주 참외를 구매하자 이런 제안을 일전에 했었는데 뭐 당시에는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끝났는데 말이죠. 이 문제를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예, 이게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게 그 지난달 27일에 예.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그 안상수 의원이죠. 이분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그 보온병하고 폭탄하고 헷갈린 그 안상수 의원하고는 다른 분이라고 하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 발언을 어제야 봤습니다. 페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뉴스를 놓치고 있다가 예, 어제 뉴스피드에 올라와서 이제 어제서야 봤는데요. 제가 이 발언을 보고 굉장히 좀 황망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늦었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언은 이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괴담이 돌고 있다. 사드 전자파 참외를 누가 먹겠냐. 마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성주 군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 참외가 연간 매출액이 4천억 원인데 국민들이 1인당 1만 원씩 구매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성주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전량 수매해서 우리 국민이 특단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전혀 웃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왜냐면은, 경제학에는요, 이제 실제로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자선의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Economics of Philanthropy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선 경제학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 한국에서요, 그 얼마나 이 안상수식 참외 사기 운동, 요런 유의 사고가 한국의 주류 보수층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우선 실태부터 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계통의 레전드는 나이 드신 분들 좀 잘 기억하시겠지만 1986년에 있었던 평화의 댐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대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건데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금강산 댐을 건설을 해서 200억 톤의 수공을 펼쳐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평화의 댐을 짓겠다고 국민들에게 대거 성금을 거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방위 성금이라는 거 정말 많이 거뒀습니다. 예. 근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1973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졌는데 방위 성금으로만 609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정부가 F-4D 전투기도 구입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압권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숭례문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이제 2008년 2월 10일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 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2008년에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 모금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여론에 엄청 두들겨 맞고 철회를 했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수 진보를 굳이 구분하려고 이렇게 억지로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짐작컨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들이 금모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고마워했을 것은 분명해요. 예.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진짜로 우리 국민들의 그 눈물겨운 사연이 담긴 그 금가락지 금반지들을 보고 너무 감사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니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감사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희호 여사도 동참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 1997년 11월 20일에요. 새마을 운동 단체 중 하나죠. 새마을 부녀의 중앙연합회라는 곳에서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추진위원회 요 회의에서 이 운동 계획이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민간단체 차원의 바람직한 활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달 10일, 12월 10일이죠.
헌납식에서 금 2,445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중소기업진흥청에 그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전달을 하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 게 18일이었거든요. 예. 이미 그 전에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요, 뭐가 있었냐면은요, 청년희망펀드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청년 실업을 모금으로 해결하자 이런 시도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주 참외 구입운동 뭐 이런 게 지금 끼어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뭔가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이걸 모금으로 해결하자. 이게요, 보통 이제 줄곧 보수 정부나 보수 단체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이 성금 모금 운동에는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금을 모금하자, 그래서 그 돈을 쓰자는 영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공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방위성금, 전투기 구입, 댐 건설, 숭례문 복원, 청년 실업, 성주 사드 배치, 전부 다 매우 공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하고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선의 경제학으로 돌아오면은요, 그 자선 경제학에는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도 연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왜 이기적인 동물인 인간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남에게 왜 줄까? 뭐 이런 것부터 연구도 하고요. 예. 또 기부 제도, 또 정부의 일정 정도 행위, 이런 게 기부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경제학에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고 여러 가지 충돌되는 결과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이 실증 연구를 통해서 완전히 일치되는 공통 견해가 있습니다. 자선 경제학에서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확대하면 개인의 기부가 줄어든다. 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적 역할하고 기부의 상관관계는 거의 일관된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요, 국민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 그 사회에서 사는 국민들은 굳이 내가 힘들게 벌어서 번 돈을 기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부가 공적인 영역에서 전혀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때 개인들은 이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부에 나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는 보수 정부 때마다 저런 기부 드립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이거는 바로 정부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공적 영역에서 손 뗄게, 대신 발생하는 여러 불평등, 공공의 안녕에 관한 문제들, 그건 니들 민간 영역에 기부로 해결하자, 이러는 거죠. 이게 서양을 보면 이게 미국하고 북유럽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제적 사상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그 레이건 정부 이후에요, 정부가 공적 영역을 거의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의료보험만 해도 개판이 되는 거죠. 그냥 내팽개쳐둡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사상의 팽배한 이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부자들의 기부로 끊임없이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록펠러 재단, 부자들이 만든 도서관, 사실은 다 공적 영역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 돈을 기부를 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는 척하고 부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이제 조금씩 감춰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요, 북유럽은요, 의외로 가보면은요, 여기 기부 문화가 의외로 발달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 공적인 영역을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수입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적인 영역의 안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이 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무슨 기부라는 게 무슨 중요한 문제로 안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안상수 의원의 저 말은요, 물론 뭐 안상수 의원이 그렇게까지 학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 말인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얼핏 들으면 이런 거죠. 야, 이씨, 성주 국민들이 불우이웃이야? 뭔 개소리야? 이렇게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저게요, 저들 자유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사상이 아주 잘 드러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인 영역은 우리가 각 국가가 커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사상인 거죠. 저는 우리가요, 저걸 정말로 제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이 더 옳다는 사실을 정말로 열심히 보여줘야 됩니다.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지켜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존, 국민의 안전, 이건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인데 이 공적인 영역을 결코 동정이나 연민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건 절대 안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동정과 연민에서 시작하면 이건 결국은 시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뉘는 문제가 되고 돈의 문제가 됩니다. 공적인 영역과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고요. 국가는 그 토대를 당연히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가 아니라 올바른 복지국가로 온 국민들이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는 사회, 이런 사회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안상수 의원의 헛소리인데요. 이런 헛소리의 내면에 그들의 내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중대하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난 뉴스지만 이 뉴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적 역할을 제대로 안 할 거라면은 세금을 걷지 말죠. 왜 세금은 또 걷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걷을 거 다 걷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은 아니지만 공적 서비스 영역인 전기 요금은 더 뜯어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값에 가져가면 뭐라 안 하겠습니다만은 더 뜯어갑니다. 이건 뭐 날강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날강도짓하고 공적인 영역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니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 놓고 표 달라고 하는 그 심보를 보면 참 기가 막히고요. 또 이런 인간들한테 표 주는 분들도 안타깝긴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엔 정말 투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덥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새 대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하더군요. 일단 리더십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섬기는 리더십. 우리는 다 압니다. 누구를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건지. 하여간 참 국민인지 대통령인지 모호했습니다. 사실은 국민임을 인지시키고 그렇게 인식시키고 대통령한테 섬기는 게 통상적인 그런 방식인데 이 부분은 섬기는 리더십 얘기하니 이거는 뭐 당연히 대통령을 섬기려고 하는 리더십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니 말이죠. 자, 이정현 대표 말고 이 섬기는 리더십 그 뿌리가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경영학에서는요, 오래전부터 나온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한 카테고리의 연구 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은 대충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의 섬기는 리더십은 박근혜 대통령을 섬기는 리더십일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치적인 직관으로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경영학 분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주워 들은 건데요. 근데 이정현 대표도 어디서 주워 들으셨겠죠. 그래서 이정현 대표나 저나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섬기는 리더십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여서 피차 주워 들은 입장에서도 좀 잘 주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섬기는 리더십은 경영학계에서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고요. 이게 이제 원어라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 지금 이정현 대표가 말하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이 서번트 리더십은 경영학에서는 이제 전통적 리더십 또 변형적 리더십 이런 다양한 리더십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영학 분야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건 최동석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이정현 대표 이야기가 제가 하도 우스워서 낮은 수준이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은요,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0년에 처음 나온 말이고요. 이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원래는 수학 전공자인데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죠. AT&T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하다가 당시로는 되게 혁신적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조직은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조직은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책을 발표를 하죠.
근데 이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뭐였냐면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 작품에 레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레오라는 사람을 가지고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동방술래의 주인공 레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동방술래를 하는 여행단이 꾸려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 레오가 뒤에서 온갖 잡일을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 여행단이 지치면 막 가서 노래도 부르고요. 예. 그러니까 막 정말 오만 그 잡일도 다 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단이 순조롭게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레오가 리더도 아니었고 그런데 사라지면 뭐 그냥 그대로 이 순례단이 순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막상 레오가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해보니까 이 순례단이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여행을 포기를 합니다. 순례 자체를요. 그래서 이 소설에 화자가 나오는데 이 뭐 여행단의 일원이거든요. 이 화자가 나중에 레오를 찾아요. 막 찾아서 레오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레오가 알고 보니까 그 여행단에서 되게 막 그 일본말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시다바리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예. 그 여행단을 꾸리는데 돈도 되고 그걸 추진을 했었던 교단의 굉장히 높은 리더였었던 거예요. 예, 교단의 사실상 정신적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적 지도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 종의 자리로서 그 여행단을 삼겼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린리프가 이걸 이제 그 서번트 리더십의 사례로 처음으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린리프가 드는 그 서번트 리더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런 겁니다. 경청, 설득, 의사소통, 자발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부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서번트 리더십을 다시 찾아보면서 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가지 특징이요. 경청, 설득, 의사소통, 자발성에 대한 존중, 부하에 대한 믿음. 예.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완벽하게 부족한 5가지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리더십은 경영학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리더십, 제왕적 리더십, 이런 리더십으로 분류가 되는 리더십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는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물론 강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정현 대표는 자기가 모시는 상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은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는 보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말 자체가 출발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면 저는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에게 맞설 수가 없다면, 맞설 생각이 없다면 자기가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왕적 리더십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이정현 대표 초반 코멘트들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요. 벌써 이미 이렇게 셀프 모순되는 대목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 당사에 심야에 불이 꺼진 지 오래됐다. 조찬회의, 심야회의, 주말회의를 끊임없이 개최해 일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라. 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건 어느 나라 서번트 리더십입니까? 이건 쌍칠년도 공장장 마인드인 겁니다. 예. 노동의 생산성이 시간을 열나게 때려 부으면 늘어난다고 믿는 리더십은 쌍칠년도 공장장 리더십이죠. 쌍팔년도도 아니고. 쌍팔년도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예. 이건 요즘 경영학에서는요, 이런 리더십은 아예 연구 주제로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새벽 1, 2시에도 전화할 수 있다. 전화기는 밤새 켜놓으시라.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축하난을 들고 당사를 찾은 그 청와대 정무수석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예. 이건 어느 나라 서번트 리더십입니까? 예. 제가 과거에 온라인으로 MBA 그 강연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 어느 경영학 교과서에도 새벽 1, 2시에 전화할 테니 전화기 밤새 켜놓으라 이런 서번트 리더십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과거에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 욕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뭐 야 이 씨벌놈아 내가 그랬어. 야 이 너그 씨벌놈들아 잠깐 벗어나려고 세상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예, 예. 이건 어느 나라 서번트 리더십입니까? 예.
부하 직원들한테 쌍욕을 퍼붓는 건 서번트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시벌트 리더십. 그렇죠. 차라리 시벌놈 리더십이라고 부르죠. 시벌트 리더십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네. 인내와 친절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뻑하면 우시더라고요. 네.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요. 예.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상대방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예. 그 KBS 보도본부장하고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상대방이 말하면 끊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은 절대 레오 같은 서번트 리더십을 갖출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정현 대표 개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인 문제인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 중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 사회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리더십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통적 리더십은 계속 내부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서 성과가 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번트 리더십은 지나친 개인 경쟁이 협업에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 리더십하고 서번트 리더십은 경쟁 분야에서 큰 구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통적 리더십은 생산성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시간하고 경비를 얼마를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냐, 요걸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했느냐, 이걸 생산성의 측량 기준으로 삼습니다. 평가를 할 때도 다릅니다. 전통적 리더십은 최종 결과물이 뭐냐,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한국 사회가요, 이 서번트 리더십하고 맞습니까? 예. 쉬운 해고,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쟁 강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철학이잖아요. 공기업에 도입하려고 하는 성과주의, 이거야말로 최종 결과물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전통적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부하고요, 여당하고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하고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의 서번트 리더십을 조금도 못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정현 대표가 우리가 진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믿어달라 이러면 믿어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째, 쉬운 해고하고 공기업 성과평가 도입, 당장 여당에 앞장서서 없애십시오. 예. 서번트 리더십 경영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부터 없애십시오. 둘째, 여당 대표가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 리더십을 멈추라고 맞서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견해에서 여당 대표는 할 말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리더십이 충돌이 되니까 서번트 리더십을 정말로 발휘하겠다면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저는 이정현 대표의 서번트 리더십을 믿어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한국 사회를 지금 경쟁 사회, 숫자 위주, 성과 위주 이런 사회로 몰아놓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여당 대표가 사용을 하면 이미 말이 앞뒤가 한 개도 안 맞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정말로 한국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제 지갑 안에 든 15,000원을 다 걸 수 있습니다. 그게 장담하는데 이정현 대표는 아닙니다. 네. 부디 그 한국 사회가 예, 진정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리더를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이정현 대표가 주장한 이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지금의 새누리당과 얼마나 맞지 않는지를 경영학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논평할 가치가 있는 집단한테 논평을 해야 보람도 있고 그럴 텐데 참.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예. 논평할 가치도 없는 대상이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예, 참 하여간 씁쓸한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성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라는 말이 또 그 교회, 기독교 이쪽에서는 또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저도 사실 서번트란 말을 언제 처음 알았냐면은 영어 복음성가 가사에서 서번트. 예.
더 서번트 킹이라고 종이 되신 네. 왕 뭐 예수를 일컫는 말인데 그래서 예. 이제 서번트란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예. 하여튼 예수의 원형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집단들인데 이런 네. 집단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고 또 기부, 나눔 이런 걸 얘기하고 참 예. 언어 도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삼천리 강토를 달구는 더위를 물리치시기 위해 전기요금을 깎아주신 은혜로우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삼모사 조치라느니 누진제 근본 수술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대책이라느니 하며 아직도 뾰루퉁한 입을 닫지 못하고 있는 매국력적 반동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그래봤자 고작 1시간 더 에어컨 틀게 해주는 거라느니, 그래봤자 월 6,000원 깎아주는 거라느니 하며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강력하게 끝끝내 완고하게 요금 체계를 안 바꾼다고 했지만 박동지 한마디에 그 체계를 다 뜯어고치고 말았다. 박동지의 하해와 같은 은덕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이를 두고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청와대에 대해서도 하루 서너 시간만 에어컨 틀라 이러며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에 다름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마워하는 놈들만 전기요금 깎아주고 나머지 놈들은 누진제가 적용될 시점에 전기를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만약 반발한다면 야, 너 희소원대로 누진제 요금 폭탄 피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지랄이니? 그럴 것 같으면 박동진을 욕하지 마 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통 크게 누진제를 없애되, 이러다가는 전기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핵발전소 5개만 더 지읍시다. 이렇게 요구함으로써 누진제 반대하는 놈들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기 해야 할 것이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누진제를 반대하는 놈들은 이제라도 박동지에게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저는 쓰레기입니다. 근본 없는 놈이라 뭘 잘 몰랐습니다 라면서 누진제를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12배가 아닌 120배의 누진율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1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이상민 의원 등이 애를 썼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도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나 보다. 그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 즉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된 상태다.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주장으로 기소된 다음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미국 같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다. 대선 후보 등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음이 사후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미국 판례다. 정권이 바뀌어야 사면 복권이 되려나 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